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결정할 경우에 이를 정당화할 국내법과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정당한 무력 사용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전쟁하는데 무슨 법을 따지느냐,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무력 사용에 적용될 복잡한 법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난해하고 너무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력 사용과 관련된 미국의 국내법적 근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은 군의 최고사령관, 커맨더 인 치프라고 하죠. 최고사령관으로서 군 통수권만 행사하게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선전포고 절차를 거쳐서 전쟁을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사라지면서 의회의 전쟁 선언 권한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권한은 대부분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수행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남아있는 것은 예산 승인권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나온 특별법이 1973년 11월 7일 상하이 양원이 공동으로 채택한 전쟁 수권법입니다. 이걸 War Powers Resolution이라고 하죠. 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동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다만 무력 사용 개시 후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1 이후에 2002년에 들어와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이런 걸 WMD라고 그러죠. 대량 파괴 무기. 이런 WMD를 숨기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제한조차 삭제한 그런 법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라크 침공을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은 이 법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력 사용에 관한 미국의 국내법 체제입니다. 그러면 국제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출범한 유엔 체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면서 두 가지 예외만 허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안보리가 승인한 무력 사용, 또 하나는 자위권 행사, 이겁니다. 첫 번째, 안보리가 유엔 헌장 42조에 따라서 무력 사용을 승인한 그 사례는 한국 전쟁이 처음입니다. 19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 84호를 통해서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한 미국 주도하에 집단적 무력 사용을 승인한 것, 이걸 기초로 해서 유엔군이 창설이 되고 참전국들이 병력을 파병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 8월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는데, 그해 11월 29일 날 안보리 결의 678로 이라크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미국 주도하에 연합군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력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자위권을 행사할 때라고 그랬죠. 이 경우에는 먼저 무력 사용을 하고 안보리에는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헌장의 어떤 조항도 모든 회원국의 고유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유권을 손상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Nothing in this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se if an armed attack occurs.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한국 전쟁의 경우에 공격을 받은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당연히 이 51조에서 말하는 고유의 자유권에 따라서 반격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6.25 참전국에게는 헌장 42조에 따라서 무력 사용을 승인한 안보리 84호가 가장 확실한 그 무력 사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위권 행사의 허용 범위에 선제 공격이 포함되느냐, 이것이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선제 공격은 예방적 자위권, 영어로는 anticipatory self-defense라고 하는데, 이 예방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제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제 공격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력 사용의 그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이걸 Principle of Proportionality라고 그러는데, 비례성의 원칙과 또 하나는 위협의 임박성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뭐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 방위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위협의 정도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무력 사용이 허용된다, 이런 뜻인데, 뺨 한 대 맞았다고 칼로 찌른다든지 뭐 총을 꺼내서 쏜다든지 이런 거는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뭐 뺨 한 대 맞았으면 한 두세 대 때리는 거, 이거는 괜찮겠지만은 과잉 방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그런 쪽에 더 큰 책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UN 사령부의 정전시 교정 규칙이라는 것도 비례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만 타격하고 북한이 쏜 만큼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해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원 세력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죠. 그 다음에 임박성의 원칙이라는 건 또 뭐냐? 적의 위협이 임박하고 이를 막을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위협의 임박성을 근거로 무력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1967년에 6.1 전쟁이죠. 이때 이스라엘 군이 이집트 군이 공격을 위해서 직귀를 했다는 정보를 얻자마자 먼저 이스라엘 군이 이집트 군을 급습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 군을 거의 다 섬멸을 한 그런 사건이죠. 유엔 안보리가 자위권 문제를 실제로 다룬 사례는 1981년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라크 오시락 원자로를 공습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가 건설 중인 원자로를 그때 공격을 했는데, 이 원자로는 완공 후에 수년간 가동해서 거기서 연료봉을 꺼내서 재처리까지 해서 핵무기를 만들려면 아무리 빨라도 5, 6년은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로 경납 건물이 완공되면 이걸 폭격으로 파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완공 전에 공습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저 임박성의 원칙,
이것에 어긋나지 않고 정당한 자유권 행사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장을 했죠.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원자력 발전소 경락 건물도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이나 전투기로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긴급 소집한 안보리 토기에서 이 공격을 정당한 자유권 행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은 몇 년 후에 현실화될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이거는 예방전쟁에 해당되지 정당한 자유권 행사로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비난한 국가들도 대부분 선제 공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지 예방적 자위권 자체를 부정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2001년 9.11 이후에 선제 공격의 핵심 요건으로서 공격의 임박성보다 적의 능력과 목표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주 설득력 있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테러 단체나 대량 파괴 무기를 개발하는 불량 국가의 경우에 위협을 사전 탐지하기도 어렵고 또 때를 놓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임박성의 기준을 완화해서 사실상 예방 공격도 용인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예방적 자위권의 그 허용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이 아주 치열해지면서 당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개혁 방안을 건의할 현인 그룹, 이 정식 명칭은 아주 장황합니다만 이 현인 그룹을 구성해서 그 현인 그룹이 2004년 12월 12일 날 유엔 문서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예방적 자위권에 입각한 선제 공격이 국제법상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요건으로서 임박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임박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예방 공격은 이거는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근거는 뭐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 보유와 핵미사일 실험을 불법화하고 이것을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그런 여러 결의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러한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의도적으로 위반해서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할 만큼 다 했다. 미북 정상 간에 세 번이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교적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들고 있고 또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 이게 또 중요한 요건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김정은의 언행입니다. 핵미사일을 개발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실제 이것을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위협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제 공격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관련된 시설, 지휘 통제 시설, 그리고 미국 폭격기의 진입을 방해할 방공시설, 레이더 기지, 통신시설 이런 거 공격하는 거는 그거는 자유권으로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격이 임박하거나 실제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경우에는 그런 미국의 무력 사용 범위에는 뭐 제한이 다 없어지는 거죠. 장사정포 진지 공격은 장사정포를 대거 꺼내서 발사 준비를 하면 그는 타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자위권에 얼마든지 포함이 됩니다. 김정은의 집무실, 거소 이런 거에 대한 정밀 폭격은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벗어난다는 그런 주장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선제 공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보다도 정치적 비난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전면적 반격을 시도한다면 이러한 법적 정치적 제약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법 안 지킨다고 미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저는 불법적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한 북한이 모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데, 미국이 이런 어떤 자위권 행사에 선제 공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도덕성이 그 도마 위에 오르고 북한보다도 미국이 국내외 여론의 질타를 받는 그런 억울한 정치적 부담도 안게 되는 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북한 잘못을 이야기 안 하고 전 세계가 미국의 과잉 무력 사용 이걸 비난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정우 TV의 천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